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늦은 시간.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넌사인의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가며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한지원은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끝없는 야근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은 익숙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그저 빨리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 이 모든 긴장감을 내려놓고 싶을 뿐이었다. 평소라면 큰 길을 따라 걸었겠지만 오늘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마음에 익숙한 지름길인 좁은 골목으로 발을 들였다. 후미진 골목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불규칙한 소리가 파고들었다. 단순한 바람소리나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지원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심장이 가볍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본능이 어서 이곳을 벗어나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것은 미세하지만 분명한 사람의 신음소리였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내면에 잠재된 공영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정이 이성을 앞질렀다.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자 시큼한 피 냄새가 코를 찔렀다. 지원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이 마침내 그 끔찍한 광경을 포착했다. 쓰레기통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 옆에 한 남자가 벽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다. 남자의 하얀 셔츠는 이미 붉은 피로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검붉은 웅덩이가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근처에는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고급 세단이 위태롭게 서 있었다. 지원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움직이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남자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다. 이대로 두면 과다출혈로 목숨이 위험할 것이 분명했다.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이수했던 응급처치 교육 내용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었다. 저기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지원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말을 걸었다. 남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그의 시선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의식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지원은 재빨리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다. 떨리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침착하게 현재 위치와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다. 골목 안쪽이에요. 남자가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의식이 희미해요. 빨리 와주세요. 신고를 마친 지원은 다시 남자에게 집중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혈이었다. 상처 부위를 확인하니 복부 쪽에서 출혈이 가장 심했다. 마땅한 도구가 없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풀어 상처 부위를 찾아 세게 압박했다. 천이 금세 축축하게 젖어왔지만 그녀는 손에 힘을 풀지 않았다. 남자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권희준의 의식은 깊은 안개 속을 헤매고 있었다. 온몸을 찢는 듯한 고통과 차갑게 식어가는 감각만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다. 믿었던 자의 배신, 그리고 모든 것을 앗아갈 뻔했던 섬광과 충격. 그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끈을 놓으려던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어왔다. 낯설지만
단호하고 침착한 목소리였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한 여자의 실루엣이 들어왔다. 어두운 골목에 희미한 불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을 깨우려는 다급한 목소리와 자신의 상처를 압박하는 작은 손의 감촉은 생생하게 느껴졌다. 비에 젖은 흙냄새와 섞여 들어오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의 마지막 감각을 자극했다. 통제와 지배에 익숙했던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완전한 무력감 속에서 낯선 여자의 존재는 유일한 생명의 동아줄이었다. 정신 차려야 해요. 구급차가 오고 있어요. 제발 눈 감지 마세요. 지원은 계속해서 남자에게 말을 걸었다. 그의 의식을 붙잡아두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다. 남자의 눈이 다시 감기려 할 때마다 그녀는 더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이주는 본능적으로 그 목소리에 의지하며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붙잡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가 싶더니 골목 입구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2대가 멈춰 섰다. 구급차가 아니었다. 차에서 내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쓰러진 이준을 발견하고는 경악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으로 달려왔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이준의 상태를 살피고는 지원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누구십니까?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지원은 순간 얼어붙었다. 자신이 평범한 사고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에 압도당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신속하게 이준을 부축하며 자신들의 차로 옮길 준비를 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으며 병원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는 듯 보였다. 회장님을 차로 리더 격인 남자가 외쳤다. 그의 외침에 지원의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 내려앉았다. 회장님이라니 자신이 구한 남자의 신분이 상상 이상임을 직감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해 보이는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 그녀의 역할은 끝이었다. 남자들이 이준을 차에 태우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지원은 조용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채에 실린 이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눈을 떴다. 자신을 구해주었던 여자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비서이자 가장 신뢰하는 부하인 김 비서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겨우 움직여 형태없는 소리를 냈을 뿐이다. 그 여자, 그의 필사적인 눈빛을 읽은 김 비서가 다급하게 물었다. 누구 말씀이십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이준의 의식은 거기까지가 한계였다. 그의 눈앞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던 여자의 희미한 실루엣과 어둠 속에서도 유난히 빛나던 그녀의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 알 수 없는 여자의 이미지를 마지막으로 그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끝없이 가라앉았다. 그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호기심과 알 수 없는 감정이 그의 마지막 의식을 붙잡고 있었다. 그녀를 반드시 찾아야만 했다. 골목을 빠져나온 지원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손에는 여전히 끈적한 피에 감촉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집으로 향하는 내내 방금 전의 일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 애썼다. 그저 우연히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했을 뿐이라고, 이제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창백한 얼굴과 고통스러운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날 밤 그녀의 작은 선행이
앞으로 그녀의 평범했던 삶을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을지를. 차가운 재벌의 세상과 평범한 그녀의 세상이 운명처럼 부딪힌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친 사랑의 서막이 이미 오르고 있었다. 그 밤의 일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시작이었음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병원 특실의 침묵은 무겁고 서늘했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 대신 고급스러운 가습기에서 퍼져나오는 백차 향이 감돌았다. 이곳은 환자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권희주는 느릿하게 눈을 떴다. 천장에 화려한 샹들리에가 흐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한 통증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옆을 지키고 있던 김비서가 이준이 깨어난 것을 발견하고는 즉시 몸을 일으켰다.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의 첫 마디는 자신의 안위나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다. 갈라진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질문과 명령이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순간 당황했다. 회장님이 말하는 여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지만 그에게 보고할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현장이 워낙 경황이 없었고 회장님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대답에 이준의 미간이 차갑게 좁혀졌다. 그의 눈빛은 부상의 고통 따위는 잊은 듯 예리하고 냉정했다. CCTV, 주변 차량 블랙박스,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내가 쓰러져 있던 그 골목, 그 시간대의 모든 기록을 찾아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놓치지 마. 권희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YS그룹의 후계자이자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이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그를 배신한 자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름 모를 여자를 향한 기이할 정도의 집착이 불타고 있었다. 잠시 후 주치의의 진료가 끝나고 이준은 침대에 기댄 채 노트북을 건네받았다. 복부의 상처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화면에는 YS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긴급 화상회의였다. 이준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에 냉혹하고 무자비한 경영자로 돌아왔다. 그의 카리스마 앞에 병실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벌한 전쟁터로 변했다. M&A 제어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그의 질문에 담당 임원이 진땀을 흘리며 보고를 시작했다. 이준은 보고를 듣는 내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그의 논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판단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냉정했다. 결국 그는 경쟁사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수를 지시하며 회의를 종결시켰다. 이사회에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고 보고해. 그의 말에 화면 속 임원들은 안도와 경애가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한지원은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붐비는 지하철에 몸을 싣고 회사에 도착해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다. 동료들의 시시콜콜한 잡담과 부장의 잔소리가 사무실의 공기를 채웠다. 어젯밤에 끔찍했던 기억은 마치 현실감 없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노력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문득문득 그날의 기억이 불쑥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올 때, 서류에 묻은 붉은 잉크 자국을 볼 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 남자의 창백했던 얼굴과
고통에 찬 눈빛이 떠올랐다. 괜찮을까? 살아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나타났으니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닐 터였다. 자신 같은 평범한 사람이 걱정할 대상이 아니었다. YS그룹의 정보팀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권희준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서울 시내의 수만 개에 달하는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골목 주변을 지난 모든 행인을 추적하고 인상착의를 대조했다. 하지만 문제의 골목은 교묘하게도 CCTV 사각지대였고 그날 밤 비까지 내려 영상의 화질은 최악이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지만 단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비서는 타들어가는 속으로 이준에게 중간 보고를 올렸다. 골목으로 들어간 사람은 확인되지만 신원을 특정할 만한 명확한 영상이 없습니다. 교통카드를 사용한 기록도 일치하는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고를 듣는 이준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력을 가진 YS그룹이 고작 여자 한 명을 찾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그날 밤의 기억을 더듬었다. 고통 속에서 희미해져 가던 감각들. 그는 필사적으로 기억의 조각들을 꿰맞추기 시작했다. 목소리, 손의 감촉, 그리고 코끝을 스쳤던 희미한 향기. 향수. 이준이 불쑥 입을 열었다. 독하지 않은 은은한 프리지아 향이었어. 그리고 스카프. 캐시미어가 아닌 평범한 모직 스카프였다. 감각적인 단서들이었다. 김 비서는 의아했지만 회장님의 기억력과 관찰력을 믿었다. 그는 즉시 새로운 수색 방향을 팀에 전달했다. 수색의 범위는 좁혀지기 시작했다. 정보팀은 프리지아 향을 쓰는 20,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탐문 수사를 시작했고 통신 기록과 대중교통 이용 패턴을 결합하여 용의자를 수십 명으로 압축했다. 그들은 권희준이 제공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가상인물, 즉 X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고 사치스럽지 않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해 퇴근하는 여성. 그들의 그물망은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한지원의 일상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그 시간, 지원은 퇴근 후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YS그룹의 주가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녀는 무심하게 채널을 돌렸다. 그녀에게 재벌가의 이야기는 다른 세상의 드라마일 뿐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스카프를 세탁기에 넣으며 얼룩이 제대로 지워질지 걱정했다. 그 끈적하고 비릿했던 피의 감촉을 빨리 잊고 싶었다. 지원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하나의 집요한 추적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그녀가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동안 그녀의 아파트가 보이는 길 건너편에 낯선 차량 한 대가 조용히 주차되어 있었다. 차 안에서는 한 남자가 망원경으로 그녀의 집 창문을 주시하며 누군가에게 무선으로 보고하고 있었다. 용의자 중 한 명의 거주지 확인, 추가 지시를 기다리겠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 위로 거대하고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집착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 곧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격렬하게 충돌할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충돌의 중심에 서게 될 한지원은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 평온이 곧 깨어지리라는 것을 예감하지 못한 채 권희준은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에서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은 그 무엇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손에 들린 서류 파일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가져온 최종 보고서였다.
파일의 맨 앞장에는 한 여자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평범한 단발머리에 꾸밈 없는 얼굴. 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심지가 느껴지는 눈빛. 한지원. 그날 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실루엣으로만 각인되었던 여자의 얼굴이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중소기업의 격리과에서 일하고 있으며 성실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직원이라는 평가까지. 이주는 사진 속 지원의 얼굴을 말없이 오랫동안 응시했다. 감사함이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한 여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선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묘한 소유욕이 그의 내면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파일을 덮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지원이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 식당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들 앞에 낯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최고급 세단의 위압적인 존재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볼 정도였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빈틈없는 정장 차림의 김 비서였다. 그는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지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한지원 씨 되십니까?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리둥절한 지원이 동료들의 등을 떠밀어 먼저 보내고 그를 따라갔다. 김 비서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저희 회장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십시오. 봉투 안에는 상상도 못할 액수의 현금 수표가 들어있었다. 지원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날 밤의 남자가 보통 사람이 아닐 거라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돈으로 보답받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었다. 그녀의 양심과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건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회장님께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절의 의사는 단호했다. 김 비서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주근이 내민 막대한 부를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들은 권희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의 세상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었다. 권력, 명예, 사람의 충성심까지도 모두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여자는 그 모든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한지원은 그에게 있어 처음으로 마주하는 미지의 존재였다. 정복하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그의 안에서 끌어올랐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퇴근길에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는 낯선 풍경에 발을 멈췄다. 어둠 속에서도 매끈한 광택을 자랑하는 스포츠카 옆에 한 남자가 기대어 서 있었다. 병원에서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는, 그리고 그날 밤의 무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남자.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존재감에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힐끔거렸다. 권희준이었다. 그는 지원을 발견하고는 천천히 그녀에게로 걸어왔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지원이 먼저 물었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한 의례적인 질문이었다. 이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빤히 쳐다봤다. 덕분에. 하지만 내 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다시 한번 거부할 수 없는 제안들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YS그룹의 계열사 자리,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말만 하라는 투였다. 그냥 빚을 졌다고 생각하는 게 싫을 뿐이야. 원하는 걸 말해. 그의 말에 지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태도는 순수한 감사라기보다는
자신의 호의를 돈으로 되갚고 불편한 관계를 청산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 진심을 그런 식으로 모욕하지 말아주세요. 부디 제 평범한 삶을 흔들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녀의 말은 이준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의 세계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이준은 그녀의 거절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그녀가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빚을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바로 보호라는 명목해. 그는 자신을 공격했던 세력이 목격자인 그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다음 날부터 지원의 삶에 이상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출퇴근길에 항상 같은 차량이 뒤따라오는 것 같았고, 낡은 아파트 입구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었다. 사내에서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부장이 갑자기 그녀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했고, 아무도 맡기 싫어하던 잡무들이 그녀를 비껴갔다. 지원은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모든 변화의 배후에 권희준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장이 그녀의 일상을 옥죄어오는 듯한 숨막히는 감시였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원은 수소문 끝에 YS그룹 본사로 직접 찾아갔다. 로비에서부터 제지를 당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권희준 회장님께 한지원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고 전해주세요. 만나주지 않으시면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김 비서가 내려왔고 그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의 거대한 문이 열리자 이준이 창밖을 보며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무세운 짓이에요. 지원이 들어서자마자 쏘아붙였다. 분노로 상기된 그녀의 얼굴을 보며 이준은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 사람들을 시켜 당신을 미행하고 당신의 주변을 통제하는 거 전부 다 제 짓이에요. 대체 왜 이러시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보호라고 했지. 널 공격했던 놈들이 널 가만둘 것 같아. 이준은 당연하다는 듯 차갑게 대답했다. 누가 그런 보호를 부탁했나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시예요. 제 삶을 멋대로 망가뜨리지 마세요. 지원의 외침에 이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네가 사는 그 평범한 세상이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 아직 모르는군. 넌 이미 내 세상에 발을 들였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부딪혔다. 거대하고 차가운 재벌의 세계와 평범하지만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한 여자의 세계가 그렇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권희준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원이 부서질 듯 문을 닫고 나간 후에도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가 남긴 분노의 잔향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거센 저항은 세상의 위험을 모르는 순진함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렇기에 그는 그녀를 더욱더 자신의 통제 아래 두어야 한다는 확신을 굳힐 뿐이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설령 그것이 그녀의 증오를 사는 일이라 할지라도, 화면이 바뀌어 YS그룹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 전략 상황실. 권희준은 김 비서와 핵심 정보팀원들과 함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를 노렸던 사고와 관련된 데이터들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단순한 외부 세력의 소행이 아니었다. 사고 현장 주변의 통신 기록, 용의 차량의 동선, 그리고 배후에서 움직인 자금의 흐름. 모든 증거는 YS그룹 내부의 적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적 경쟁이 아닌 그의 목숨을 노린 명백한 암살 시도였다. 수많은 용의 선상에서 한 인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다.
최민호 이사. YS그룹의 창업 초기부터 함께한 원로 임원으로. 겉으로는 누구보다 충성스러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젊은 후계자인 권희준에게 오랫동안 불만을 품어온 인물이었다. 정보팀은 최 이사가 최근 사모펀드 및 기업 사냥꾼들과 비밀리에 접촉한 정황과 함께 사고 당일 대포폰을 사용한 기록을 찾아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준과 김비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다. 최 이사는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모든 흔적을 지우려 들 겁니다. 김비서의 말에 이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 흔적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유일한 목격자 한지원이 포함될 터였다. 지금까지 그녀를 향한 집착과 보호는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이 되었다. 그의 소유욕은 이제 생존을 위한 정당성을 얻었다. 한편 지원은 자신의 일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권희준과의 격렬한 다툼 이후 그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교묘하게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다. 어느 날은 도시가스 점검이라며 낯선 남자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폈는데 알고 보니 이준이 보낸 보안팀이 도청장치를 수색한 것이었다. 옆집에는 갑자기 운동으로 다져진 몸매의 건장한 남자가 이사를 왔다. 우연이라기엔 그의 시선은 지나치게 예리하고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녀는 마치 투명한 어항 속 금붕어가 된 기분이었다.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모든 일상이 통제받고 있었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보이지 않는 그물은 더욱더 그녀를 옥죄어 왔다.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에는 어김없이 본 적 없는 차량이 나타났고 회사 동료들은 그녀를 부러움과 시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다. 평범했던 그녀의 삶은 권희준이라는 태풍을 만나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최민호 이사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초조해졌다. 권희준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내부 단속을 강화하며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었다. 그는 방역을 위한 카드를 찾던 중 권희준이 최근 평범한 회사원인 한지원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인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아직 그녀가 그날 밤의 목격자라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가 권희준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꾸 부인할 수 있는 경고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지원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스라치게 놀랐다. 분명 잠그고 나갔던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던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도둑이 든 흔적은 없었다. 없어진 물건도 흐트러진 곳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실로 들어선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베개 위에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 든 검붉은 장미 한 송이가 꺾인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이준은 지원의 집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지 온몸에서 살기가 피어올랐다. 최민호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선을 넘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한지원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이제 더 이상 미묘한 방식의 보호는 무의미했다. 그녀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녀의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다시 지원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그녀의 아파트 앞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번과 같은 오만함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진중함이 서려 있었다. 이야기 좀 하지. 그는 다짜고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지원이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놈들이 당신에 대해 알았어. 오늘 침입은 시작에 불과해. 이건 게임이 아니야. 당신 목숨이 위험하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그 안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위기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 지금 당장 여기를 떠나야 해. 회사도 그만둬. 내가 마련한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의 말은 부탁의 형태를 띤 명령이었다. 그녀를 살린 은인에 대한 보호와 그녀를 마음에 품은 남자로서의 집착. 그 경계는 이미 완벽하게 허물어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했다. 지원은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자신의 턱 밑까지 드리워졌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유와 목숨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권희준의 단호한 경고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맴돌았다. 한지원은 그의 눈동자에서 언뜻 비치는 진실한 걱정을 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공포보다 반발심이 먼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방식은 틀렸다.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겠다는 명분 아래 그는 그녀의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이건 내 문제고 내가 알아서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삶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의지였다. 그녀는 권희준의 통제 아래 무력한 인형으로 사느니 차라리 위험과 맞서 싸우는 길을 택하고 싶었다. 그녀는 그를 뒤로 한 채 자신의 낡은 아파트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순간까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차가운 시선을 애써 외면하며 그녀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거부한 것이 단순한 보호가 아니라 거대한 악의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음을. 다음 날 지원은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출근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권희준이 자신을 통제하기 위해 과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무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젯밤 최민호의 지시를 받은 보이지 않는 손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후였다. 그녀가 몇 주 동안 공들여 작업했던 중요한 프로젝트 파일이 컴퓨터에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성과를 지워버린 것이다. 팀장은 그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칠게 질책했다. 권희준의 영향력 아래에서 갑자기 친절을 베풀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팀의 골칫덩거리이자 무능한 직원이 되어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위로하기는커녕 노골적인 비난과 은밀한 조롱의 시선을 보냈다. 지원은 순식간에 직장에서 고립되었다. 이것이 최민호가 보낸 첫 번째 경고였다. 폭력보다 더 잔인한 사회적 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교묘한 압박이었다. 위협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박은혜에게 의문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걸려온 전화는 어떤 협박도 욕설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한지원 씨와 너무 가깝게 지내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곤란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면 이라는 말만 남기고 끊어졌다. 은혜는 겁에 질려 지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지원의 심장은 얼음물에 빠진 듯 차갑게 식어 내렸다. 이제 위협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 때문에 소중한 친구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지원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애썼다. 그녀는 컴퓨터 해킹과 협박 전화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명확한 증거나 용의자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장난 전화로 치부할 뿐이었다. 그녀는 거대한 힘 앞에서
일개 시민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모든 상황을 권위주는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보안팀은 지원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직장에서 겪는 모욕, 친구가 받은 협박 전화, 경찰서에서 느꼈을 절망감까지 그의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갔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자신의 성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녀의 완고한 자존심을 꺾는 것은 강압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가 현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려 할 때쯤 최민호는 마침내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그는 이제 직접적인 공포를 선사하기로 했다. 그날 밤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지원의 등 뒤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조명을 모두 끈 채 미친 듯이 인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지원은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다. 거대한 강철 덩어리가 그녀를 덮치기 직전 누군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안고 옆으로 몸을 날렸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두 사람은 바닥을 굴렀다.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두 사람을 비껴가며 정류장의 기둥을 들이받고는 잠시 멈칫하는가 싶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원을 구한 것은 그녀의 옆집에 이사왔던 권희준의 경호원이었다. 그는 임무를 위해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것이다. 지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조금 전에 아찔한 순간이 눈앞에서 되풀이됐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의 세포를 파고들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살해였다. 권희준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존심과 독립심이라는 이름 아래 외면했던 위험의 실체는 그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공포였다. 애써 지키려 했던 평범한 일상이라는 세계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경호원은 무전으로 상황을 보고하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물음에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이름만이 떠올랐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고 저항했던 남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마지못해 저장해두었던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인정해야만 했다. 혼자서는 절대 이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한지원의 떨리는 목소리는 권희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가 그토록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그의 냉정한 이성 아래 격렬하게 요동치던 감정이 폭발했다. 후회나 자책 따위는 사치였다. 지금은 오직 그녀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만이 중요했다. 거기 그대로 있어. 꼼짝 말고 10분 안에 가지. 그의 목소리에는 내가 말했지 라는 식의 비난 대신 모든 것을 압도하는 단호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약속한 시간보다 훨씬 빠르게. 날카로운 마찰음을 내며 그의 차가 멈춰 섰다. 그는 직접 차에서 내려 창백하게 굳어있는 지원에게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길거리의 소음도, 경호원들의 부산한 움직임도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공포에 질려 가늘게 떨고 있는 그녀의 모습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행동에는 평소의 오만함 대신 서툴지만 진실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지원을 자신의 차에 태워 한남동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사는 펜트하우스가 아닌 오직 그녀의 안전을 위해 비밀리에 마련해둔 또 다른 안전가옥이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와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간적인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완벽한 공간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한 통유리창은 모두 특수 방탄 유리로 되어 있었고 현관문은 은행 금괴나 쓰일 법한 두꺼운 강철문이었다. 그곳은 안전한 피난처인 동시에 완벽하게 고립된 황금 새장이었다. 지원은 멍하니 그 호화로운 공간을 둘러보았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의지로 삶을 지키겠다며 저항했던 것이 무색하게. 그녀는 결국 그의 세계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 버렸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상실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의 집, 직장, 친구들. 평범했지만 소중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저편에 있었다. 이주는 감정을 숨기려는 듯 다시 평소의 냉정한 사업가로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올려놓았다. 보호계약서야. 그의 말에 지원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지켜야 할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지정된 장소에만 머물 것. 외출 시 반드시 경호원과 동행할 것. 모든 통신 내용은 보안팀의 검열을 거칠 것. 그것은 그녀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는 조항들이었다. 지원의 가슴속에서 꺼져가던 저항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이것은 보호가 아니었다. 그녀는 결국 물리적인 위협을 피하는 대신 자신의 영혼을 담보로 잡히는 길을 택한 것인가? 이건 보호계약이 아니라 소유계약이잖아요. 내 목숨을 구해주는 대가로 내 모든 걸 가지시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날카로워졌다. 절망감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그에게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이렇게 당신의 인형으로 사느니. 그녀의 외침은 이준의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날것의 감정이 폭풍처럼 터져 나왔다. 그럼 어쩌라고 그 빌어먹을 트럭이 널 덮치는 순간 내 세상이 통째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의 절규의 지원은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는 분노와 절망, 그리고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처절한 공포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네가 다치는 게, 널 잃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나 해봤어. 그깟 자존심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말. 다시 한번 짓거려봐. 그것은 사랑 고백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거칠고 폭력적이었지만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도 그의 진심을 처절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고 있었다. 미칠 듯이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처음으로 권희준이라는 남자의 다른 모습을 보았다.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둔 오만한 지배자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한 남자. 그가 드러낸 약점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하게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그 순간 그들을 지배하던 권력의 균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역시 그녀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는 존재였다. 이주는 거친 숨을 고르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명령이나 통제가 아닌 애절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감쌌다. 제발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내 곁에서 안전하게만 있어줘. 그거면 돼.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명령이 아닌 부탁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허락을 구하고 있었다. 결국 지원은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을 떠나지도 않았다.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동의가 된다. 그녀는 그의 보호를 받아들이되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팔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준 역시 더 이상 그녀에게 계약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보이지 않는 위태로운 협정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거대한 방탄 유리창 앞에 서서 자신이 떠나온 세상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안전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도 외로운 죄수였다. 다른 방에서 이준은 보안 모니터를 통해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몸을 자신의 곁에 두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이 될 것임을 예감했다. 그렇게 그들의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동거가 시작되었다. 황금 세장 속에서의 시간은 더디고 무겁게 흘러갔다. 한지원은 최고급으로 꾸며진 펜트하우스에 머물렀지만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권희주는 그녀를 위해 세상의 모든 귀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다. 유명 디자이너의 옷들로 옷장을 채우고 미슐랭 스타 셰프의 요리를 매일 식탁에 올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그녀에게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고 불편할 뿐이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런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었다. 이준 역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지만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의 방식은 그녀 앞에서 번번이 무력하게 좌절되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유리벽에 가로막힌 듯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의 조급함과 그녀의 불안감만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권희준의 약혼 여인 윤서현이 그의 행적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YS그룹과 그녀의 집안인 태강그룹의 합병을 위한 중요한 가족 식사 자리에 이준이 불참한 것이 발단이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서현은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해 이준의 뒤를 캤고 마침내 그가 한남동의 비밀 펜트하우스에 어떤 여자를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에게 그 여자는 사랑의 경쟁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그림에 튄 한 방울의 오점, 치워버려야 할 불쾌한 이물질일 뿐이었다. 윤서현은 태강그룹의 힘을 이용해 이준의 삼엄한 경호를 뚫고 펜트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화려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던 지원과 마주쳤다. 서현은 위아래로 지원을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네가 그 여자구나. 우리 이준 씨가 딱한 마음에 잠시 거둬주고 있다는. 생긴 건 평범한데 남자 홀리는 재주는 제법인가 봐.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백지수표를 던지듯 올려놓았다. 재벌 드라마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상투적인 장면이었다. 이준 씨 옆자리는 너 같은 애가 넘볼 자리가 아니야. 원하는 액수 적어서 조용히 사라져. 그게 내 분수를 아는 길일 테니. 하지만 지원은 더 이상 돈 앞에서 주눅들던 과거의 그녀가 아니었다. 권희준의 더 큰 부도 거절했던 그녀였다. 회장님과의 관계는 당신이 상상하는 그런 가벼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당신의 착각이겠죠. 지원의 차분하고 당당한 태도에 서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천한 것이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꼴이었다. 모욕감에 휩싸인 그녀는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권희준의 아버지, YS그룹의 절대군주인 권 회장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부풀려 고했다. 아들의 스캔들이 양가의 합병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권 회장은 즉시 이준을 자신의 집무실로 호출했다.
부자 사이의 대화에는 어떤 온정도 없었다. 오직 냉정한 비즈니스와 가문의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듣자 하니 시시한 여자의 하나 때문에 집안의 대사를 그르칠 셈이더구나. 당장 정리해라. 아버지의 명령에 이주는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결연했다. 아버지께서는 평생 단 한 번이라도 무언가를 뜨겁게 원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아들의 예기치 못한 반항에 권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이준을 힘으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약한 고리부터 공략하는 수밖에. 그의 다음 목표는 당연히 한지원이었다. 며칠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지원을 찾아왔다. 그들은 최민호의 위협과는 다른 종류의 공포를 불러 일으켰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존재 자체를 말살시킬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의 위압감이었다. 권 회장의 대리인은 그녀 앞에 서류 몇 장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의 세무 자료와 동생의 신상 정보였다. 한지원 씨의 존재 자체가 권희준 전무에게는 짐이자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당신의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권 전무의 미래와 YS그룹 그리고 당신의 가족까지 위험에 처하게 할 셈입니까?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겁니다. 위협은 명확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 칼날은 이준뿐만 아니라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향할 것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최민호의 위협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우면 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자신 때문에 이준이 아버지와 등지게 되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가족들이 고통받게 될 수도 있었다. 그녀의 존재가 정말 그에게 해가 되는 것일까? 그를 위한 최선의 길이 자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황금 세장 안에서 그녀는 생전 처음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딜레마에 갇히고 말았다. 남아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모두를 위해 떠날 것인가? 밤은 깊었지만 한지원은 잠들 수 없었다. 권 회장 측근이 남기고 간 말들이 독처럼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자신의 존재가 그에게 짐이 된다는 사실, 그녀의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현실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수많은 고민 끝에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다. 떠나야만 했다. 그와 그녀의 가족, 모두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사라지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이준이 잠든 새벽녘, 조용히 일어나 작은 가방 하나만을 챙겼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을 통해 빠져나가려 했다. 현관문 앞에 선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다시 최민호의 위협과 세상의 모든 위험에 맨몸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으려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디 가려고? 권희준이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서재에서 밤새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말해, 왜 도망치려 했는지. 그의 추궁의 지원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가족에 대한 협박, 그리고 자신이 그의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는 절망감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동안 이준의 표정은 분노에서 처절한 죄책감으로 변해갔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성 안에 가뒀지만 정작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세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야. 지원 씨. 그렇게 널 보내면 난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내 아버지든 최민호든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과. 이제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약점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울 파트너야.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원의 마음이 흔들렸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보호받는 존재가 아닌 함께 싸우는 파트너.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관계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치고 숨는 대신 정면으로 부딪혀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이주는 더 이상 그녀를 연약한 존재로 대하지 않고 최민호에 대한 모든 수사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거대한 작전 상황실로 변했다. 이준과 그의 팀은 최민호의 자금 흐름과 통화 내역 등 복잡한 데이터들을 분석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최민호는 꼬리가 잡히지 않는 노련한 뱀과 같았다. 지원은 그들 옆에서 조용히 자료들을 들여다보았다. 처음에는 외기어처럼 보였던 기업의 데이터 속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사고 당일의 현장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업 전략가인 그들이 놓치고 있던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디테일이었다. 이상하네요. 이 시간에 이 골목은 항상 불법 주차된 배달 오토바이들로 붐비는데 그날은 유독 깨끗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것처럼요. 그녀의 말에 이준과 김비서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은 거시적인 데이터에만 집중한 나머지 현장의 미세한 변수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지원의 통찰력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이준의 팀은 그녀의 증언을 바탕으로 사고 시간 직전 골목 주변을 정리하던 인물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최민호가 고용한 용역업체의 직원들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지원은 공격 차량의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자가 무의식적으로 창밖에 버린 담배꽁초를 포착했다. 그녀의 놀라운 관찰력 덕분에 팀은 현장에서 수거된 담배꽁초에서 결정적인 DNA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주는 경이로운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빈틈을 채워주는 그의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자신의 세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통찰력을 가진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새로운 존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지원 역시 자신이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이 싸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목적의식을 되찾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끈끈한 동지애와 신뢰가 채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민호를 잡을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함께 밤을 새우며 커피를 나누어 마시고 서로의 지친 어깨를 다독여주는 사이 그들의 감정은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혼란스러운 사랑은 이제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유대감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벽한 하나의 팀이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YS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최민호가 권희준의 경영 능력을 문제 삼아 소집한 사실상의 쿠데타를 위한 무대였다. 하지만 그 무대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이준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긴장감도 없었다. 오히려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끝낼 준비가 된 사냥꾼의 평온함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한지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겨진 여자가 아니었다. 이준이 직접 고른 단정한 정장을 입은 그녀는 이 거대한 전쟁의 마지막 열쇠이자 그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였다. 이사회장으로 향하는 내내 복도를 지나치는 임원들은 호기심과 경계가 뒤섞인 눈으로 지원을 쳐다봤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준이 던지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두 사람은 굳게 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함께 이사회장으로 들어섰다. 이사회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민호를 지지하는 세력과 이준의 편에 선 소수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최민호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준비한 자료들을 스크린에 띄우며 이준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가 최근 보인 불안정한 모습과 독단적인 경영 판단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그를 그룹을 위기에 빠뜨릴 무능한 후계자로 몰아갔다. 일부 이사들이 동요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최민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다. 최민호의 프레젠테이션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준은 조용히 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순간 회의장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최민호가 기업 사냥꾼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는 영상, 그가 고용한 용역업체 대표의 자백, 그리고 마침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가 최민호의 운전기사와 일치한다는 국과수의 보고서가 차례로 나타났다. 이사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이사들이 경악과 충격에 휩싸여 최민호를 쳐다보았다. 궁지에 몰린 최민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모든 것이 조작되었다고 소리치며 지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 여자는 누구입니까? 전무님이 정신이 팔려있는 바로 그 여자 아닙니까? 저런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 알쏘음에. 그의 비난에 모든 시선이 지원에게로 쏠렸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그날 밤의 일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증언에는 어떤 과장이나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다. 오직 목격자만이 알 수 있는 생생한 디테일, 범인의 희미한 인상착에,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이준의 목숨을 구했는지에 대한 담담한 설명만이 있었다. 그녀의 진실된 목소리는 그 어떤 데이터나 자료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의 용기는 권희준이 그녀에게 빠진 이유를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민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작은 칼을 꺼내들고 가장 가까이 있던 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다 너 때문이야. 그의 외침과 함께 회의장은 비명으로 가득 찼다. 이준이 몸을 날려 지원의 앞을 막아서는 순간 최민호의 칼날이 이준의 팔을 깊게 스쳤다.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최민호를 제압하는 동안 선홍색 피가 이준의 하얀 셔츠 위로 번져나갔다. 모두가 공포와 혼란에 빠져있는 그 순간 지원은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핸드백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구급 키트를 꺼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이준의 상처를 확인하고 찢어진 셔츠 자락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여 지혈하기 시작했다.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빛을 발하는 그녀의 전문적인 모습은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이야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다. 결국 최민호는 보안팀의 손에 끌려나가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몰락은 완벽하고 공개적이었다. 충격에 빠졌던 이사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위기 속에서도 리더십을 증명해 보인 이준에게 앞다투어 충성을 맹세했다. 그룹에 길었던 내부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이주는 지원이 능숙하게 감아준 붕대를 한 팔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함께 이룬 승리에 대한 희열과 서로를 향한 깊은 존경,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아수라장이 된 이사회장을 뒤로하고 조용한 복도로 걸어 나왔다. 소음이 멀어지고 둘만의 정적이 찾아오자 이주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이전에 소유욕 넘치던 포옹이 아니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낸 파트너에게 보내는 따뜻하고 굳건한 포옹이었다. 끝났어. 전부 당신 덕분이야. 그의 낮은 속삭임이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약점이 아니었다. 그의 세상을 함께 지켜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최민호 이사의 쿠데타 시도와 극적인 몰락은 연일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는 살인 미수와 업무상 배임 등 수많은 혐의로 구속되어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YS그룹은 권희준이라는 젊은 리더 아래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그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관계들이 남아있었다. 권희준과 윤서현의 파혼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두 가문의 합병 계획 역시 백지화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준을 찾아온 서현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허탈함이 서려 있었다. 결국 당신이 이겼네. 그 여자애가 뭔데? 당신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든 거지. 그녀의 물음에 이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 내 모습을 찾은 거지. 당신과는 처음부터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의 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의 미련이나 원망은 없었다. 그는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실제로 그는 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사소한 실수에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기회를 주고 성장을 독려했다. 냉혹한 카리스마는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런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했다. 김 비서는 언젠가 넌지시 말했다. 회장님, 많이 변하셨습니다. 이준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환하게 웃고 있는 지원의 사진을 향해 있었다. 마지막 관문은 아버지, 권 회장이었다. 이준은 홀로 아버지가 있는 본가를 찾아갔다. 더 이상 반항적인 아들이나 복종해야 할 후계자가 아닌 YS그룹의 동등한 리더로서였다. 권 회장은 아들의 얼굴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 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한지원이라는 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는 평생을 실리주의자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는 강함과 가치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내 여자, 보통 내기는 아니더구나. 권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것은 칭찬도 사과도 아니었지만 그의 방식으로는 최고의 인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두 사람의 관계를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반대할 명분이 없었다. 이준은 아버지의 암묵적인 허락을 받으며 마침내 자신을 올가매던 마지막 족쇄를 풀어냈다. 지원의 삶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황금세장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렇다고 예전의 평범한 회사원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살려 응급처치 교육을 대중에게 보급하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다. YS그룹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지만 재단의 운영은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들처럼 공원을 거닐고 있었다.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경호원들도 멀찌감치 떨어져 그들만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손에 들고 한가롭게 산책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토록 바라왔지만 결코 누릴 수 없을 것 같았던 평범한 행복이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느덧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피와 어둠으로 가득했던 그날 밤의 풍경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이주는 그곳에서 지원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따뜻했다. 지원 씨, 그는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진심만을 담아 그녀에게 말했다. 내 세상은 언제나 잿빛이었어. 목표와 경쟁, 의심과 배신만이 가득했지.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처음으로 색깔을 보게 됐어. 내 세상의 유일한 해답은 당신이었어. 부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줘. 그것은 재벌 총수의 청혼이 아닌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바치는 순수한 고백이었다.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맺힌 눈물은 기쁨의 증거였다. 길에서 우연히 구한 낯선 남자. 그 만남으로 시작된 미친 사랑은 수많은 폭풍을 거치며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연그러 있었다. 1년 후 한 자선 파티장. YS그룹의 젊은 회장과 그의 아내인 재단 이사장은 나란히 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오만하지 않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과 부러움이 담긴 눈으로 바라보았다. 길 위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